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장은 완전한 타코 트레이드입니다. 브라질의 50% 관세도 무시하고 또 나스닥, S&P 500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요. 비트코인 하늘나라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 조정 신호는 없을까요? 우리 한번 조정의 모멘텀도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하나가 지금 연준과 트럼프와의 관계가 지금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것도 봐야 됩니다. 지금 연준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 뉴스까지 저희가 이슈와 투자 전략 함께 나눠서 보도록 하겠고, 또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부분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갑론을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일발장전은 어디로 향할까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네. 시장의 투심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웬만한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거기에다가 지금 뭐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까지 뭐 연이에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그 어느 때보다 큰 걱정은 없다.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시장에선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 악재 속에서 호재를 찾는 거는 뭐 절대적인 뭐 강세장의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없는 이슈 중에서 네. 그나마 찾자면 오랜만에 반등한 테슬라. 네, 그래서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가 이제 악화되면서 또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 변수로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상승에 좀 소외가 됐었는데 간만에 한 4.57% 네.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결국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맞습니다. 기대감인데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이 자율주행 쪽에 집중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한동안 이 자율주행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수혜를 받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히 좀 발생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자율주행 탑픽 종목 한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율주행의 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OS랩을 오늘 이제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뭐 실제로 이제 SOS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자율주행에 딱 국한된 기업이다 보다는 고정식 라이다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첨단 산업의 이제 눈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자율주행 대표 수혜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근데 다만 머스크가 이제 간밤에 X에서 곧 로보택시 관련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된다. 오스틴에서도 이제 더욱더 그 영역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서비스 출시가 한 달, 두 달 안에 이어질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기 위한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허가는 지금 이제 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두 달 안에 정말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스틴 지역에서도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좀 이번 주말에 오스틴 지역에서도 그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 거니까 그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안에 그리고 테슬라 차량에 또 이제 그록 AI 그 챗봇이 탑재가 된다는 어떤 기대감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애리조나 주에도 테슬라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인증 절차가 시작됐다라는 게 지금 이제 특히 미국의 어떤 그 테슬라를 좋아하는 테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 테슬람이 직접 애리조나 주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또 이제 텍사스 그리고 애리조나 주까지 지금 서비스 영역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해 하반기에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정말 미국 전역의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가 더욱더 좀 빠르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기존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기존 차량에 라이다와 레이더와 각종 센서들을 부착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사실상 지금 이제 확장성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제한적이잖아요. 느린 거죠, 약간. 맞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시중에 팔려 있는 테슬라의 모든 차종들이 로보택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제 지역만 풀리고 서서히 좀 서비스 지역만 확대되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로보택시의 어떤 이제 서비스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SOS랩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 고정식 라이다 기업인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라이다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다는 빛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또 그리고 이제 레이저 광선을 통해서 물체에서 반사되는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야간에도 그리고 또 우천시에도 안개에도 굉장히 좀 뛰어나서 사실상 이제 자율주행 눈에서는 가장 이제 진보된 기술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회전형 라이다 같은 경우는 대당 수천만 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웨이모에 붙어 있는 라이다까지 장착하면은 대당 가격이 한 1억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젠 고정식 라이다 같은 경우는 수십만 원 수준에서 또 대량 양산도 가능한데 그 고정식 라이더 관련해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 바로 SOS레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 때문에 현대자동차와도 지금 고정식 라이더 관련해서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네. 이게 현대자동차의 어떤 이제 자율주행에도 사실상 SOS랩과 같이 공동 개발한 고정식 라이더가 들어갈 건데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에도 지금 SOS랩의 고정식 라이더가 조만간 공급 계약, 최종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상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아틀란스 로봇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실상 로봇 다양한 라인업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로봇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에 들어가는 눈은 네. SOS랩의 라이다, 고정식 라이다가 공급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현대차와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저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조만간에 최종 계약 소식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라이다가 한 2,000개분에 해당하는 로봇 네. 1,000대에 대한 매출이 이미 발생했고 내년부터는 2,000대분의 어떤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그 라이다 같은 경우는 뭐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그렇죠. 그리고 드론에도 네. 같이 적용이 네.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파블로 항공과 또 이제 고정식 드론 관련된 MOU를 직접 체결해서 이젠 드론에도 이제 SOS랩의 고정식 라이다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로봇과 또 우주항공, 방산, 뭐 그리고 드론, 그리고 뭐 자율주행, 뭐 다양한 어떤 첨단 산업에 SOS랩의 어떤 눈이 뭐 적용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삼성전자의 자회사 시메스에도 지금 AMR 물류 이동 로봇에 들어가는 눈도 SOS랩의 라이다. 고정식 라이다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최근에 어떤 조정이 좀 가파른 조정이 나와줬고 사실 SOS랩은 자율주행에만 국한된 기업이 아니라 이제 첨단 산업 그리고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합의점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준호 매니저,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라이다 방식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네. 아닌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 관련된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있으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SOS랩이고 사실 뭐 SOS랩 같은 경우는 고정식 라이다고 반 테슬라 진영에서 사실 라이다를 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카메라 모듈와 방식이죠. AI인데 결국 이제 모든 차종들이 이제 앞으로는 테슬라의 방식으로 따라가겠지만 당분간은 이 기조 그리고 이제 라이다와 지금 기존의 어떤 이제 방식들 매핑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개화된다고 했을 때 결국 고정식 라이다든 레이더든 그리고 적외선 센서든 결국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상 뭐 피런티어나 일부 종목들, LG노텍 같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테슬라 향 자율주행 기업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자율주행 시장 개화를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SOS랩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히려 SOS랩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첨단 산업의 눈으로서 로봇의 눈. 다양한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고 미국에서나 카메라 방식이죠. 맞아요.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막 울퉁불퉁하고 맞습니다. 복잡한 데서는 네. 눈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다가 100%좀 필요해야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테슬라도 중국 같은 경우도 맞아요. 라이다가 거의 의무화되어 있는 의무화가 거기 돼 때문에 있죠. 예. 일부 국가와 일부 지역에서는 라이다가 필수인 구조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라이다 기술을 배제할 수도 없는 예. 거고 사실 그 라이다가 자율주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봇에도 스마트 팩토리에도 우주항공, 드론 다양한 산업에 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센서 기술력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전략은요?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와 이제 트럼프 간의 어떤 관계가 아메리카당. 모든 게 무너지고 또 신당 창당에 대한 정치 리스크까지 번지면서 최근에 뭐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좀 충분하고 오히려 다시 한번 서비스 지역 확대,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는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반등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전일 종가였던 11,66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4,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9,900원 라인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 장전은 SOS랩 라이다를 만드는 라이다 센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 갈 텐데요. 약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조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이 조정 신호를 좀 찾는데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밤에 이 비트코인의 고래 투자자. 네. 공매도를 때리는 한 명의 고래 투자자가 1시간 동안에
6천억, 4억 달러를 컷당했다는 뉴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월을 해임을 못하니까 연준을 지금 감사하고 막 조사하면서 네. 사표를 내라라는 우회적인 압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민 매니저, 네. 보통 이렇게 마지막 남은 최후의 공매도 대장이 사망할 경우가 조정 아닙니까? 그게 고점 아니에요? 약간 이제 그게 고점 시그널로 예, 이제 예, 작용하는 있죠. 경우들이 예. 많았는데 뭐 비트코인은 워낙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좀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위험 자산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과 코인이죠. 가상화폐들이잖아요. 지금 뭐 준호 매니저님 그동안 꾸준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 지금 뭐 알트코인들까지도 주가 난리가 상승이 났다.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또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 원화 기준으로는 1억 6천 돌파에 대한 기대감, 네.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뭐 5천 11억 달러, 뭐 11만 11만 6천 6천 달러 뭐 지금 6천. 넘어가고 네.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당분간 상승세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간다.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원화 기준 말고 미화 기준으로 12만 달러 정도가 약간 이제 심리적인 네. 저항선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서 한 3, 4%에서 한 5, 6%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추가적인 또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근데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만 사실 이 비트코인이 또 조정받으면 그게 또 낙수 나스닥이에요. 효과가 오히려 네. 또 생길 수 네.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 뭐 저는 조정을 기다린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상승장이 모든 이제 자산 시장으로 지금 전이가 되고 예,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뭐 미국의 나스닥, S&P 500 신고가, 비트코인도 신고가,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도 지금 이제 가려고 하고. 4%만 더 가면 예. 사상 최고가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큰 조정을 좀 염두를 아니다. 하는 것보다는 상승장을 조금 더 좀 즐겨라. 즐기시는데 네. 집중하는 게 조금 더 네. 필요하지 않을까. 좀 조정이 좀 들어오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경험하셨다시피 굉장히 좀 짧은 조정이고요. 오히려 그 조정이 우리가 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입을 하기 위한 이제 조정을 기다리는 거지 도망 나오기 위한 이제 아니다. 조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우리가 왜 코인을 보냐면 코인이 엔비디아예요. 네. 엔비디아가 나스닥 S&P 그렇죠. 500인데 간밤에도 뉴스 전해드렸지만 이 한 명의 이 고래 투자자 진짜 네. 지금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막 끝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매도 하다가 맞아요. 이제 쇼커버를 당해서 4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6천억을 날렸는데 이제 누굴 더 공매도 쇼커버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인? 일단은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일단 네. 사실 이게 고점을 맞추려고 하고 시장의 어떤 방향을 한번 꺾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을 예. 키울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시장이나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떤 이제 자산 시장의 어떤 큰 상승, 대세 상승 흐름이 왔을 나와지고 때. 있는데 거기에서 난 꺾는다. 뭐 네. 집 같은 경우도 너무 높이 올라온 것 같아서 다 팔고 나서 다시 한번 내가 진입 타이밍을 놓치면은 한 달, 두 달만 지나가도 지금 서울 가격이 막 1억에서 2억씩 막 올라가 버리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점을 맞추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기보다 오히려 그 불안감이 있으면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을 좀 현금화를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떠나지는 그래서 마라. 맞습니다. 네. 시장을 떠날 필요는 전혀 없다. 아무리 뭐 하락 대세 상승장이든 아니면 대세 하락장이든 시장을 떠나지 않고 항상 있어야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자산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사실 뭐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사실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거의 뭐 10년 동안 거의 박스피 장세가 좀 이어지면서 사실 글로벌 증시에서 철저히 좀 소외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이제 상승 기대감만으로 좀 큰 상승이 나왔던 건 맞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서 펀더멘털적으로도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의 어떤 추가 상승도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도 다음 주에 이제 크립토 위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겁니다. 그때 말씀드렸었던 네. 지니언스 법안이라든지 클래리티 클래리티 법안, 법안. 특히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진짜 가상자산이 실제로 제도권 안으로 완벽하게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됐어. 이재명 대통령도 가상자산과 실제로 이제 크립토 시장, 천조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당분간 이어지고 가상자산으로 편입된다고 했을 때는 패시브 자금도 강력하게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만큼 이 비트코인이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언론 보도가 좀 제한적인 게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강력하게 매수해서 가자를 외치면서 올렸던 거고 최근에 어떤 매수세는 기관 중심의 어떤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 뜨거운 관심은 좀 제한적이지만
다음 주에 있을 크립토 위크에서 클리리티 법안이 통과되면은 본격적인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불장이 좀 이어질 제시세가 가능성이 또 높다고 나온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아직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자체의 지금 목표가 자체를 지금 뭐 2배가 아니라 3배, 4배를 좀 부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알트코인의 불장은 한 번은 반드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에서도 지금 우리 기술 투자를 필두로 해서 네. 또 관련주들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뉴스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영민 매니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이 못마땅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러 법 다 상담을 했는데 해임은 안 된다는 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때까지 감사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맞습니다. 또 여러분 그런 조직입니다. 연준은 정말 철옹성 같은데 여기를 지금 트럼프가 치고 들어가서 돈 어디다 썼어? 마치 우리가 네. 법카 점검하듯이 이렇게 해서 파월을 좀 쫓아내는 지금 이 뉴스거든요. 이게 이제 간밤에 미국의 이제 예산관리국 국장 이제 러셀 보트라는 이제 네. 예산관리국 국장이 연준 본부가 무슨 베르사유 궁전이냐 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렇죠. 꺼내면서 네. 실제로 이슈가 됐던 게 지금 연준 본부가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리모델링 하는데 그걸 이제 비용이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비용을 추정을 해봤더니 당초 이제 예산보다 7억 달러나 초과한 네. 25억 달러를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25억 달러면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궁궐이에요. 보면 뭐 진짜 뭐 수조 원이 이제 들어간 거나 네.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이제 금액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네. 정말 이렇게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철옹성이죠. 근데 항상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뭐 고위 당국자나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항상 이런 숫자를 좀 네. 부풀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예산 오버된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이제 또 트집을 좀 잡으면서 공격.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 인력들 지금 공무원들 다 네. 대규모로 이제 감원하고 정부 예산 삭감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연준이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연준 본부를 리모델링 하는 데다가 엄청난 이제 예산을 초과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연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의장이 이제 배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무리 압박을 해도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자진해서 사퇴를 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파월 의장이 미국의 신뢰를 저해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금리 인하를 상당히 좀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고 간밤에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제 이사도 7월 달 이제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또 주장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아직까지는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네. 봅니다만 어쨌든 파월 의장도 지금 전방위적인 뭔가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우리가 7월이 아니면 어쨌든 9월 달에는 기준금리가 반드시 인하가 좀 될 거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내년 5월까지 이제 임기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된다. 뭐 올해 2번 하느냐 3번 하느냐 그거는 저는 대세에 큰 지장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파월에 대한 압박 원래는 파월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시장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면서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요 압박 카드도 뭔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를 계속 좀 유지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러나 저러나 나쁘지 않다. 나쁘지 뭐 우리 않다. 국내 증시에는 네, 긍정적인 야간 역할 또 투자본부 어제 뭐 이부 제약바이오 시작- 기업들이 네.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보장해드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든든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에 집중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민이죠. 우리가 왜 이 뉴스를 조정 신호라고 봤냐면 이렇게 돼서 정말로 막 파월이 흔들려요. 그럼 네. 금리 인하해야 돼요. 네. 그럼 시장 금리가 뚝 떨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채권 가격은 폭등하고 미국은 주식과 채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채권 투자의 최고 베스트 호기가 맞습니다. 왔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도 파월 흔들리고 금리 떨어지면 이제 채권의 시대가 아니냐. 네. 그럼 주식에 대한 조정 이제 요 논리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게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그레이트 로테이션. 맞습니다. 주식 시장에 이제 이게 약간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예. 어쨌든 그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에 지금 이제 멀티플이 워낙 높고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이 정말 10년 이상 장기 상승을 해왔잖아요. 해왔잖아요. 그러면 네. 언젠가는 이 주식 시장이 큰 조정을 좀 받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리가 이제 폭등을 했다는 건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네. 이제 상황이니까 오히려 지금이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적기다. 네. 이런 이제 논리거든요. 리포트 엄청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 의견도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채권 트레이딩 자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주식 시장보다는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제 사이즈가. 자금들을 이제 네.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 국채에 연동되는 파생되는 자금의 규모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든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 뭐 아무리 올해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뭐 침체가 된다 어쩐다라고 해도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자산 시장, 특히 주식 시장이 한꺼번에 붕괴될 일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채권 투자에 대한 이제 타이밍도 논리는 맞다. 지금 이제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럼 우리가 오히려 주식 시장을 조금 우리가 단기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기적인 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안에는 오히려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에는 지금의 이제 강세장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또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네. 그 내용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호 매니저, 이게 이제 불을 뿜었어요. 네. 네, 불을 뿜었고 뭐 시세도 다 나고 있는데 기업들이 어제부터 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네. 것이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이제 소각은 1년 내 해야 되는데 새로 산 것만 소각하냐 아니면 기보유분도 그렇죠. 소각하냐. 맞습니다. 민주당은 기소유분도 소각해라. 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고? 맞아요. 우리 경영권은 어쩌라고? 네. 예. 그래서 경영에 약간 자율성을 좀 침해를 할 수가 있고 경영권 이제는 방어성이 방어가 안 된다, 이거죠. 이제 안 되기 네. 때문에 사실 뭐 헤지 펀드라든지 아니면 또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려를 좀 표명하는 거는 어쩌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예. 입장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급 적용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냥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네. 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코스피를 진짜 5천 시대로 만들려면 이끌려면은 소급 적용이죠. 네, 소급 적용을 또 하고 네. 또 그래서 시장의 어떤 관심이 네. 이 저PBR이 아니라 지금 이제 자사주 비율이 뭐 10% 이상인 네. 기업들을 지금 표적을 삼으면서 최근에 롯데지주도 뭐 큰 폭의 시세가 SK, 분출되었고 네. 증권주에서는 신용증권도 네. 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좀 큰 폭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논란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다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사주 의무사각이 보갑이 된다고 했을 때 주주 가치가 즉각적으로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경영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실제로 지금 경영권 관련된 자율성을 좀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돼서 저는 약간 이 부분은 논란이 돼서 약간은 좀 세부적인 어떤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당 쪽에서?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자사주 의무 소각과 또 그리고 이제 소급 적용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경영진들과 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자체가 또 이제 실용주의 관련해서 지금 이제 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경영진들과도 질적인 어떤 소통을 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원활하게 좀 소통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어느 해야 정도 된다. 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더 직접적으로 또 이제 경영진들의 어떤 피해, 또 기업인들의 어떤 피해가 있으면은 또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투자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야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성장세도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 이제 기존의 어떤 자사주까지도 네. 건든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약간 노이즈가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30% 전체 주식 중에서 자사주 비중을 30%를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16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스트를 쭉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성 IS도 나오고 있고요. 저기 보면 신영증권 또 부국증권 네, 보이고 쟁쟁하죠. 롯데지주도 저기 있고 저게 한샘, 뭐 한샘, 뭐 네. 네. 저기 다 보십시오. 근데 저게 20%로 낮추잖아요, 여러분. 표를 못 만듭니다. 저렇게 이제 많이 있고 저거를 싹 다 태운다. 자, 영민 매니저, 가령 신영증권 예를 들어볼게요. 50%를 53%를 태운다. 그러면 이제 경영권 방어가 안 된다. 이제 그렇죠. 볼멘 소리가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기반으로 교환사채도 발행한다. 서로 뭐 가령 SK랑 롯데랑 그렇죠. 수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스물스물 나오거든요. 영민 매니저 의견은 어때요? 테러를 또 열어주지 않더라도 재무적으로 예. 또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자사주를 아무리 이제 의무적으로 소각을 태워라.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예상되는 이제 문제점들 그게 가장 좀 중요한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신영증권을 예를 들어 보면 최대 주주와 최대주 일가의 지분율이 채 20%가 안 돼요. 네. 근데 자사주 보유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통주식수 50% 중에 20%를 갖고 있는 거니까 40% 이상의 거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이제 네. 확보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실 회사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 거잖아요. 법인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유통주식 수를 줄인다. 그러면 일단 뭐 기존의 유통주식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한테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최대주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본인들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 여당에서는 문제를 좀 삼고 있고 여당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자사주는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방향은 맞으나 그럼 당장 이게 법안이 9월 달에 통과돼서 통과되면. 무조건 1년 안에 다 네. 소각해버려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아예 기업들이 시장에 팔 수도 그러니까 있죠. 그리고 8월에. 또 실제로 예. 시행되기 전에 예.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자사주 팔아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오버행 이슈가 이제 부각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테러를 좀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저는 전체적인 어떤 입법의 취지 자체가 그동안의 이 최대주주와 최대주주 일가가 회사의 돈으로 본인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 사실은 그 돈은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자사주를 매수를 해서 매각도 안 하고 수십 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자본의 마이너스 계정으로 네. 방치를 했다라는 거. 이거는 반드시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법 취지는 뭐 100분, 1000분 동의하나. 공감을 하는데 네. 일정 부분 현실을 또 감안한 그런 이제 테러도 어느 정도 좀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9월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지금 여러 기업의 의견 수렴을 오천 특별위원회. 할 거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 동안 아마도 약간은 좀 또 테러를 열어주는 이제 그런 흐름들도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민주당이 어떤 또 보관을 갖고 내놓을지.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 기업들도 지금 이 맞대응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도 함께 여러분께 전언해 드리면서 왜냐하면 또 너무나 여러분이 막 꽃길만 걷고 이거 무조건 태워 이렇게 하고 막 그렇죠. 들어갈까 봐 맞습니다. 또 이 반대 급부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 부분은 네. 저도 이제 꼭 말씀드리고 방금 앵커님 지적해 준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 신영증권 뭐 부국증권 이런 기업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워낙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만으로 너무 이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걸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해서 기업 가치가 갑자기 50% 100%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좀 여러분들이 좀 경계 심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저도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리뷰와 또 프리마켓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i3 시스템 해볼까요?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방산 섹터 중에서도 지금 돌아가면서 좀 수렴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좀 뒷받침되거나 특히 이제 적외선 센서 관련해서는 i3 시스템이 국내에선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네. 뭐 K2 전차에도 청궁에도 국내 이제 방산에 다 적외선 센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i3 시스템이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행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지난달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 27%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방산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중간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오히려 이제 그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좀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도 저는 계속해서 3분기, 4분기 오히려 지금 폴란드의 본격적인 K2 흑표 전차의 추가 수주가 나온 상태다 보니까 적외선 센서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적외선 센서가 또 이제 방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 우주항공도 있지만 결국에 뭐 자율주행 쪽도 같이 국한돼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도 결국 이 센서 수요는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3 시스템도 이미 좀 시세가 좀 분출되게 있지만 앞으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 이제 10만 1,000원까지 전일 종가가 끝났는데요. 한 12만 원까지도 목표가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3 시스템 봤고요. 영민 매니저. 네. 리뷰이자 마켓, 프리마켓 특징주입니다. 대명 에너지가 네네. 지금 8%대 시세가 나오고 있고 네. 거래량도 30만 주나 실리고 있습니다. 대명 네. 에너지 볼까요? 이게 뭐 어제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호재들이 너무 또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중국의 태양광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네. 시작했잖아요. 중국이 과잉 공급 그리고 이제 미국의 철저한 이제 중국 배제 이런 흐름 때문에 사실상 중국산 이제 태양광 패널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명 에너지가 일단 가장 먼저 이제 프리마켓을 좀 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까지도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아리백 관련해서 태양광과 관련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또 강조를 많이 했고요. 정책적인 이슈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가
미국의 또 태양광 사업 건설을 이제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거예요. 현대건설이요? 네, 여의도의 4배 정도 이제 규모로 사실상 이제 미국의 태양광 이제 또 단지를 이제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예. 우리나라 이제 탑선과 현대건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로 참여를 해서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태양광 업종 이제 전반에 최근에 사실은 이제 에너지 믹스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좀 순환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전이 조금 가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풍력 수소 쉬고. 이런 종목들이 쉬고 원전이 또 조금 쉴 때는 태양광, 수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순환매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리백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서는 또 태양광이 또 낙점을 좀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대명에너지도 지금 보시면 5월 달에 정말 강한 시세, 6월 초까지 어마어마한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운 이제 조정을 받고 요번 주에 딱 저점 잡히면서 기술적인 이제 터닝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3만 원 이상까지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이제 공략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차트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 종목도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비슷해요. 거의 지금 똑같아요. 에너지 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6월 초에 다 고점을 찍고 나서 단기 조정이 이제 진행된 상황인데 예.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딱 바닥이 이제 잡혔잖아요. 5만 원 이상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기술적인 이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산의 어떤 뭐 붕괴, 뭐 사실 아직 붕괴다라고 이제 단언하기 좀 예. 어렵습니다만 중국산의 이제 배제 그리고 이제 미국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태양광 사업에 이제 대한 수주 그리고 아리백 정책과 관련된 에너지 믹스 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종목 봤습니다. 오늘 한번 또 체크를 하시고요. 이건 준호 매니저가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임연옥 님입니다. 매일 시청하는 팬입니다. 세 분 모두 무더위에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프리마켓에서 오르는데 부탁드려요. 네. 현재 카카오뱅크가 6%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까 저기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또 역대급 폭염에 또 가상 발전소 수요가 또 증가할 수 네네네. 있다는 얘기가 네. 나와주면서 그런 부분에도 또 같이 한번 예.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맞아요. 일단 이제 카카오뱅크가 결국에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번에 약간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있지만 결국 비은행권은 바로 시작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한강 있잖아요. CBDC 관련된 시범 사업이 원래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던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CBDC 관련된 그 프로젝트 한강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염두에 뒀던 실험이었다라는 언급이 나왔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어제? 결국에 지금 이제 CBDC 또 이제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고스란히 결국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같이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실건 조건 또 그리고 이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 여부를 떠나서 결국에 지금 이제 통화 주권과 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에 실건 졸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은행 중심으로 결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도입에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는 그 프로젝트 한강에 포함된 기업들 중에서 카카오 그룹이 가장 이제 대장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2명 중에 1명이 카카오뱅크에 계좌가 있고요. 실제로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3천만 명인데 거의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가입자 수가 2,500만 명이에요. 거의 사실 경제 활동하는 모든 인구가 우리가 카카오를 쓰고 있고 카카오뱅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도입과 그리고 대중화를 빠르게 이끌려면 결국 카카오와 네이버페이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중심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7대 은행이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뭐 신한은행 뭐 등등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기업들과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협력을 했던 뭐 뱅크샐러드 글로벌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제주은행 같은 기업이 또 신한은행의 또 자회사다 보니까 올라갔던 건데 실질적인 수혜 중에서 저는 이제 카카오 그룹이 가장 핵심 수혜주다 볼 수, 네카오가 가장 핵심이라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저는 이제 가장 강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화 그리고 또 이제 도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제 장 끝나자마자 거의 5%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대체거래소에서 한 9% 가까운 추가 시세가 분출되었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카카오 그룹, 네카오가 결국 AI 3대 강국도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그 중에서 약간 스테이블 코인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좀 크다. 다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클래리티 법안과 지니어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다음 주에 더욱더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면은 여기 직전 고점 부근 때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실질적인 수혜주로 카카오페이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임연옥님, 어제 이창용 총재가 묘한 발언을 네. 했습니다.
자기네가 CBDC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또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을 대비한 코인이니까 거였다. 대비한 거였다 네. 하고 비금융권도 네. 내가 검사를 할 테니까 맞습니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엮이는 교집합에 네, 맞아요. 카카오뱅크가 왜냐하면 카카오페이하고 뱅크 약간 묘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카카오뱅크가 그 이창용 총재 발언으로는 낙점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어제 이제 해봅니다.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네. 삼성 SDS하고 카카오뱅크 수급을 보시면 어제 만기일 맞아서 동시호가에 기관들이 그동안에 정말 네. 줄기차게 팔고 있다가 네. 어제 들어왔어요. 쇼커버가 확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판에 주가가 이제 좀 솟구친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만물 박사님이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자, 알게 모르게 전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었죠. 조용한 제약 바이오 수급도 붙습니다. 자, 셀트리온과 같이 지금 바이오 들어가기에 부담 없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셀트리온 외를 영민 매니저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네. 우리가 앞서 또 지금 연준을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때려잡고 있잖아요.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도 맞습니다. 높다. 셀트리온 다음에 바이오를 또 물어보셨어요? 또 제가 이제 오늘 또 일발 종목을 바이오 종목 예.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제 지난주에 제약 보이는 왜 이렇게 안 가나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어제 알테오젠과 리가캠이 리가캠이. 뭐 1, 2% 정도 남겨놓고 네. 거의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목이 다 쉬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바닥권에 있는 또 셀트리온의 후속으로 여러분들이 그겁니다.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일단 가장 좀 중요한 게 알테오젠하고 이제 리가캠 바이오일 것 같아요. 가보죠. 제가 왜 제약 바이오 업종을 여러분들께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구조를 한번 보면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와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 그렇죠. 예. 사실 지금 2차 전지단과 자동차 업종은 완전히 52주 신저가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30만 원 뚫고 있는데 소부장 종목은 전혀 동조화가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아직 이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 쪽으로는 수급이 안 들어가고 있다. 근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제가 장기 추세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가캠,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지난주를 기준으로 한 15에서 20%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 뚫으니까 반드시 이제 코스닥 시장이 레벨업 될 때 제약 바이오 업종을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네. 올라간다. 그런 네. 논리를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이제 그런 흐름이 딱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알테오젠이 이번 주 들어서서만 20% 이제 급등을 했고요. 리가캠 바이오가 뭐 어제 하루 만에 16%, 17% 네. 급등을 했잖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알테오젠은 코스피 시장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키트루다 SC 제형의 본격적인 이제 매출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 ADC 시장 지금 확장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워낙 많고 하반기 때 최소 또 한두 건 정도의 이제 빅딜이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와중에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다는 거. 이게 이제 촉매가 되면서 알테오젠 주가 이제 급등을 시켰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이게 조금 더 고급진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제가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를 굉장히 많이 비교해 드렸어요. 예, 근데 ABL 바이오 시총 4조 원대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리가켄 바이오가 4조 원 초반에 머물러 있었어요. 네. 그게 사실은 ABL 바이오가 아니라 리가켄 바이오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제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실제로 리가켄 바이오는 올해 뭐 빅딜에 대한 가능성뿐만 아니라 얀센 쪽으로 기술 이전했던 LCB84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얀센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현금이 3천억이 넘게 리가켄 바이오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리가켄 바이오가 얼마 전에 제가 분명히 힌트를 드렸던 게 7월 초에 7월 2일인가 7월 1일 날 갑자기 리가켄 바이오가 그동안에 안 하던 글로벌 R&D 데이를 자기들이 개최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ADC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 그 ADC 파이프라인 확장을 하려면 당연히 재원이 좀 필요한데 제가 추정컨대 이제 LCB84에 대한 이제 콜옵션이 행사돼서 하반기 때는 한 3천억 원 이상이 또 추가적인 이제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이제 흑자가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어제 빠르게 해소가 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이렇게 시총 상단의 종목들 코스닥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 못 갔잖아요. 네. 아직 800도 못 넘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7월 달점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그런데 지금 알테오젠과 리가캠은 갔어요 위로. 네, 그렇죠. 셀트리온도 시세가 좀 꽤 어느 많이 정도 올랐죠. 나왔고요. 그렇죠.
뭐 갑니까 오늘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또 잠잠하게 시장에서 좀 잊혀졌던 네.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분석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의 가장 큰 쾌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미국 FDA의 항암제 승인을 받았잖아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이 파트너가 개발한 레이저티닙, 이제 상품명은 렉나자라고 하는 게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승인 받고 난 이후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은데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이제 오스코텍을 좀 보셔야 된다. 왜냐면 예. 사실 이제 미국에서만 승인받은 게 아니라요. 지금 미국에 이어서 유럽, 캐나다, 일본, 중국까지 품목 허가를 다 받았거든요. 예. 품목 허가를 받을 때마다 대략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허가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이 유입되는데 요걸 6대 4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나눠 갖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유한양행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총이 거의 10조 원대 기업인데 사실은 오스코텍은 그에 비하면 중소형주잖아요. 그러면 네. 받는 금액은 비슷한데 그 금액이 미치는 영향은 오스코텍이 훨씬 또 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스코텍도 올해 분기 기준으로 분명히 흑자 전환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리고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팔로마 3 말씀드렸잖아요.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SC 제형의 병용요법이 실제로 타그리소 대비해서 전체 생존 기간이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브리반트 SC 제형이 제가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연말에 사실 FDA의 승인이 올해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이제 다시 리브리반트의 SC 제형이 FDA 승인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병용요법에 대한 처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로얄티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때 늘어나는 이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 버는 기업으로 알테오젠, 리가캠 이런 기업들을 이제 얘기했지만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도 반드시 이제 돈 버는 기업으로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된다. 특히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돈 버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요번에 또 검증할 수 있는 저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많이 좀 내리에서 잊혀졌던 오스코텍을 한번 보시자. 그 다음에 오스코텍이 또 뭐 렉나자만 개발한 게 아니라 지금 혈소판 감소증이라든지 여러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아델과 같이 또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아델 Y01 요게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에자이하고 바이오젠이 같이 이제 개발한 레켄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에 이제 사실 타겟으로 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오스코텍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타우 단백질에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고 다른 이제 치료제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특이적인 이제 성향에 이제 잘 맞는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서 이제 제가 왜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작년에 그런 이제 쾌거를 얻고 사실은 주가가 45,000원대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느닷없이 또 제노스코 실제로 이 레이저 티닙을 개발한 원개발사 네. 이제 우량 자회사거든요. 그 자회사를 상장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제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걸 미리 이제 알았는지 몰라도 자진해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악재가 완전히 좀 해소됐다. 그럼 다시 주가는 4만 원 위로 분명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닥권을 이제 충분히 저는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가 한 32,000원 정도에 이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은 오스코텍으로 갔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렉나자하고 네. 그 리브리반트 SC하고 병용요법 하는 거 이게 아직 남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재료로.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연기가 돼가지고 첫 네. 번째 있고 두 번째 이 제네스코 분할 상장하는 거 철회됐습니다, 철회했다. 여러분. 의외로 잘 또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렇죠. 오스코텍의 제네스코는 상장을 못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